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주차의 세 번째 차시고요. 지난 시간까지 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약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또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개념인 바이오 의약품,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제약 쪽은 아직 선진국은 아닙니다. 의약품 쪽에서는 아직 선진국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삼성그룹에서 이 전자 부분이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선도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는 있지만 이 IT 업계라는 것은 시대의 그 새로운 어떤 그 기기가 계속 나오고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IT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노키아라는 회사 있었죠.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제 1위 기업이었지만은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좀 얕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잘 해야 되지만 미래의 그 제2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그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몇몇 그 바이오 의약품 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의 복용 방법이에요. 약물의 투여 경로와 흡수,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았고요. 약물의 투여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구 투여가 있고요. 하나는 비경구 투여가 있습니다. 경구 투여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투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입을 통해서 투여하는 거니까 결국 이 약물은 소화관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형태 또는 위장관의 pH, 그 다음에 위장관 내용물의 존재 여부, 이거는 음식을 같이 먹었느냐 아니면 음식을 먹지 않고 약물을 그 투여를 받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투여가 용이하고 안전해요. 투여가 용이하다는 것은 물과 함께 삼키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안전하다는 것은 때로 약물을 잘못 먹었을 때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투여된 약물을 다시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구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니까 투여할 때 다른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손으로 그 약을 이렇게 만져서 투여를 받는다면, 삼킨다면 우리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서 세균이 같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위산에 의해서 세균을 많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위장 내용물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항생제 중에 하나인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약물은 칼슘 같은 이가 양이온하고 착체를 형성을 해요. 착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마치 개가 껍질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게발로 이렇게 찝듯이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물이 이가 양이온하고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액이나 장액에 의해서 약물이 활성이 소실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단백질 의약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의약품 같은 바이오 의약품이 좋기는 한데 이거 전부 다 주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구로 투여를 하게 되면 단백질 의약품은 위에서는 이 영양소로 보기 때문에 그 위장관의 그 단백질 분해 효소들, 그 효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 단백질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회 통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초회 통과 효과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심 구토 환자, 토하는 환자라든지 구역질이 아주 심한 환자, 이런 환자들에게는 경구 투여가 쉽지 않습니다. 먹으면 이제 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또 그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투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약이 그렇진 않지만 해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달게 나와요. 딸기 시럽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해서 굉장히 달게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맛있어 합니다. 어른이 먹으면은 그냥 달기만 하고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해열제 같은 그 시럽 제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 난다고 그 약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럽제, 유아용 시럽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안전 그 캡이 돼 있어요. 힘으로 눌러야만 누르고 돌려야만 열리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위장을 자극하는 약물은 내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여했을 때 위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 물론 그 위벽을 보호하거나 또는 뭐 제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복용을 하면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는 있는, 위장 자극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내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말씀드린 초회 통과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구로 그 투여를 받으면 위에서 이게 알약이 붕해가 되고요. 그래서 가루가 되고 물에 녹는 이것이 위장관을 거치면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위장관을 보면은요, 그쪽에 마치 부채를 이렇게 쫙 펴면 부채 살이 있고요. 부채를 연결하는 어떤 종이라든지 비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살이 혈관으로 보면 되고요. 부채의 이 끝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이렇게 있으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위장관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 혈액을 타고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인 것이 간으로 먼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문맥인데 이 문맥을 통해서 간을 먼저 들어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역할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독성 물질을 대사시켜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로 투여한 약물들은 처음에 간으로 가면서 간에서 많은 약물들이 대사가 돼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위장관, 경구로 투여한 약물이 위장관에서 100%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경구 투여한 약물 중에 상당 부분은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장 내막이라든지 간에서 대사가 돼서 제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흡수가 안 되고 흡수됐다고 하더라도 장이라든지 간에서 대사돼서 제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비율을 초회 통과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100mg이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요. 이게 소화관을 통과를 하면서 흡수되는 비율이 만약에 60%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mg 중에 60%니까 60mg만 혈류로 흡수가 된 거예요. 60mg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에서 간으로 들어온 약물들 중에 약 40%가 대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60mg의 40%는 약 24mg 정도는 처음에 간을 통과할 때 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전신 혈류로 간을 통과한 다음에 전신 혈류로 가는 것은 60mg에서 24mg을 뺀 36mg만 전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0mg을 투여했는데 전신으로 가는 것은 36mg밖에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 64mg은 흡수가 안 됐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었어도 제거가 된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이 비율, 그러니까 100mg 중에 64mg이니까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초회 통과 효과가 6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회 통과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소화관에서 잘 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어도 위장관에서 쉽게 대사가 돼서 제거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약물들은 경구로 투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인슐린 같은 약물들은 거의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회 통과 효과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경구 투여라는 것은 입으로 투여하는 것 말고 그 나머지를 비경구 투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장점은 위장관에서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위산에 약한 것들은 위산에 의해서도 산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고 초회 통과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비경구 투여는 대부분이 주사제들이에요. 주사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피부에 붙이는 것들,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국소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나 멸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안으로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도 잘해야 되고요. 멸균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혈행을 타서 전신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신작용이 발현될 수 있고요. 투여가 비가역적입니다. 정맥 투여를 하게 되면 정맥에다 직접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한 번 투여하면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구 투여 같은 경우는 투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주사는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종류는 보시면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하 주사. 이거는 피부 바로 아래다 주사를 주는 거예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경구 투여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구 투여는 소화관을 통한 흡수라든지 간에서의 대사 이런 걸 생각해서 흡수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피하 주사는 그게 없으니까 흡수율이 상당히 높죠. 근육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내에 주는 것, 주로 엉덩이 주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근육 내에 지각신경이 적죠. 그래서 통증이 적습니다. 엉덩이 쪽에도 통증이 비교적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신 주사 맞을 때 왼쪽 어깨 위에다 맞는데 이 맞는 게 사실 불편하긴 하죠. 이 팔뚝에 맞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위에 맞느냐. 여기 맞는 부위가 실제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제일 그래도 덜 발달된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맞는 게 그나마 이제 덜 아픈데 그 부위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서 맞을 때 그 부위를 조금 벗어나서 맞다 보면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약물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정맥주사도 있어요. 정맥주사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왜 링거 주사 맞을 때 그 주사 바늘을 정맥에다 꽂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사를 하는데 정맥에다 꽂으면은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전신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저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는 게 좋은데
위경련이 일어날 때, 위경련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식은땀 많이 나고요. 명치 부분이 조이듯이 굉장히 아파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픈데 위경련이 있는 상태에 위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정맥으로 주사를 놔줘요. 주사를 놔줄 때는 위 근육을, 이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를 하면서 진통제를 같이 주는데요. 그 심한 통증이 그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를 하면은 정말 1초, 1초 단위로 증상이 개선되는 게 느껴지고 한 15초에서 30초 사이에 증상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정맥 주사는 약효 발현이 굉장히 빨라요. 또 하나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할 때 그 흡입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흡입 마취를 하기 전에 흡입 마취를 하게 되면 이게 냄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맥 주사로 마취를 유도하게 되는데 정맥 주사를 할 때 사람이 호기심에 이렇게 초를 셉니다. 내가 몇 초 만에 마취가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은요, 1초, 2초, 3초 정도까지는 세는데, 그 다음에 눈 뜨면은 이미 이제 수술은 끝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의식이 남아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마취가 될 때까지는. 근데 전신마취제의 특징은 그 앞부분의 기억을 소실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소실시키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약효 발현이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심장으로 많은 양의 약물이 들어가니까 부작용에 주의를 해야 돼요. 척수각 내 주사도 있습니다. 이건 인트라시칼 인젝션이라고 해서 척추 안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마비를 시켜서 그 해당 부위 아래쪽에 장기라든지 피부 쪽에 마비를 유도하는 겁니다. 하반신 수술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동맥내 주사는 잘 안 씁니다. 동맥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거고요. 피내 주사는 피부 내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SC라고 해서 서브큐테니어스가 있고요. 인트라큐테니어스. 앞에서 나온 것은 서브큐테니어스가 있어요. 서브라는 것은 그 아래쪽을 말하는 것이고 인트라는 그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는 피부 안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피부 아래쪽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내 주사는 주로 알러지 반응이나 또는 우리 결핵 검사를 할 때 하는 검사법이 투베르큘린 반응 검사법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써요. 근데 이거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피부 안쪽으로 해서 약물을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할 때는. 흡입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마취제라든지 기관지 천식 치료제. 그 다음에 점막. 점막은 입 안쪽에 입 안쪽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 구강에다 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쓰는 거 있고요. 외용도 있습니다. 외용은 연고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만큼 투여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여를 하고 나면 세포막을 통해서 약물이 이동하는데요. 거기에는 수동적 이동이 있고 특수 이동이 있습니다. 수동적 이동은 단순 확산이고 여과가 있어요. 단순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 경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물을 받아놓고 여기다 한 군데다가 물감을 좀 떨어뜨리면 농도가 여기는 굉장히 높고 이쪽은 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도 경사가 생겨요. 그래서 농도 경사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그게 단순 확산이고요. 여과는 뭔지 알 거예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인데 신장 내에서 우리가 뭐 소변이 생성되는 것 이런 게 여과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이동은 능동적 이동, 촉진적 확산, 그 다음에 식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능동적 이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 경사에 역행해서 예를 들어서 세포막이 있으면은요, 어떤 물질이 세포막에는 조금밖에 없는데 세포 안쪽에는 많아요. 그럼 농도 경사가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데 이걸 거꾸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 경사에 역행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 촉진적 확산이라는 것은 캐리어, 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 그게 이제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들어올 때라든지 이럴 때 하게 되고요. 식작용이라는 것은 거대한 물질이라든지 이건 소포입니다. 조그만한 공처럼 생긴 그걸 세포막을 통해서 유입하는 현상이에요. 식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언제 볼 수 있냐면 대식세포가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을 때 그럴 때 관찰되는 것이 이제 식작용입니다. 경구투여를 하게 되면 약물의 흡수 경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소화관이 이렇게 있고요. 소화관에 보면은 여기 혈관이 있고 혈관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고 여기 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부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관을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먹게 되면 그 소화관 그 점막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그게 혈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의 흡수와 pKa입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핸델셀 핫셀바 방정식이라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약산성 약물은 여러분들 화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산성 약물은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물질이 산성 물질이에요. 근데 약산이라는 것은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100%다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방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중에 상당수가 약산성 약물이에요. 그러면 약물을 투여를 하면은 물 속에서는 일정 부분은 수소이온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해리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KA라고 해서 해리상수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물의 농도분의 각각의 약물의 농도, 이게 해리상수라고 해요. 이 값이 크면,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분자가 크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많이 해리가 되어 있으면 해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온 것을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상수를 KA라고 하고요. pKa라는 것은 이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pKa인데 이것은 로그니까 요 나누기니까 마이너스로 빼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곱하기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 뒤에 거의 곱셈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면 더하기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pH예요. pH. 그래서 pKa는 p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pKa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pKa는요, 만약에 이 해리된 요 농도랑 해리되지 않은 것의 농도가 서로 같다면, 요 비율이 1대 1이라면, 농도가 같으면 요 값이 1이 되겠죠? 1. 그러면 로그 1은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pKa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정확히 1대 1로 해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수용액상에서 넣어준 약산성 약물이 50% 해리가 됐을 때의 pH가 바로 pK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Ka 값이 어떤 약산성 약물의 pKa 값이 만약에 4.5다. pKa 값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물은 pH 4.5에서 정확히 절반이 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pKa라는 것은 약물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pKa는 약물의 고유한 특성이니까 그 약물을 녹인 용액의 수용액의 pH만 알면 몇 %가 해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K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약물은 아까 소화관을 통해서 약물이 흡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소화관이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라는 것은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질 이중층, 지방층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해리를 해버리면 전하를 띄어서
잘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해리하지 않은 것이 잘 흡수가 됩니다. 그럼 해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작아지는 거. 이것이 더 많으면은 분모에 해리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지면은 그만큼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럼 특정 pK를 갖는 약물은 어떤 pH에서 이 해리하지 않은 약물의 농도가 많은지는 그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산성 약물은 pH가 낮을수록 비이온형 비율이 증가를 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위에서는 pH가 한 1 내지 3.5 정도가 되고요. 소장은 pH가 8 정도가 돼요. 그럼 약산성 약물의 경우는 위에서 해리하지 않은 비이온형 약물의 비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 소장에서는 많은 약물이 해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약산성 약물은 위에서 비해리형 약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이게 약물이 흡수가 될 때는 거기에 약물이 얼마나 많이 머무느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체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위하고 소장을 봤을 때 약산성 약물은 소장보다는 위에서 해리하지 않은 약물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우리 음식물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은 짧아요. 소장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소장에서 오래 머물고요. 소장은 또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소장 면적은 이렇게 삐죽삐죽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삥 둘러서 실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 면적도 넓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투여한 약산성 약물 중에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의 약물 흡수는 위에서가 더 많은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산성 약물은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되는 거죠. 혈중 농도는요, 이거는 IV는 정맥 투여입니다. 정맥 주사를 하는 거고요. PO는 경구 투여를 하게 됩니다. 경구 투여. 보시면은 이게 혈중 농도인데 약물을 투여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어떻게 바뀌나 보면 경구 투여를 하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맥 주사를 하면 100%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정맥 주사를 하면 약효 발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투여하자마자 전신적으로 약물의 농도가 저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오는 거죠.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여한 약물 중에 몇 %가 실제 전신 혈류에 도달하나 이걸 보는 것인데 요거는 그 AUC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AUC라는 것은 뭐냐면 Area Under the Curve라고 해서 곡선 아래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이 아래 면적 이거랑 경구 투여를 했을 때 이 면적의 비를 보면 이게 이제 생체 이용률을 말해요. 생체 이용률이 작다라는 것은 이 정맥 투여를 했을 때 대비 경구 투여를 했을 때 이 농도 곡선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농도 곡선이 낮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 내에서 소화관 내에서 잘 흡수가 안 됐거나 아니면 투여한 다음에 간에서 초해 통과 효과가 상당히 커서 빠르게 대사가 되었거나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약물 투여 후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약제 단계, 약물 동력학적 단계, 그 다음에 약물학적 단계가 있습니다. 약제 단계는 알약이나 이런 게 투여를 하게 되면 위장관에서 이게 붕해가 됩니다. 용해되는 단계고요. 약물 동력학적 단계라는 것은 약물이 흡수가 돼서 우리 장기에 여러 장기에 분포를 하게 되고요. 간에서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설되는 그래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단계를 약물 동력학적 단계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 차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약물 역학 단계라는 것은 약물이 표적 부위에 작용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제 효능이라든지 이걸 나타내는 단계가 약물학적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약물 흡수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약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다음에 공복 시 투여한 겁니다. 세 개의 그래프가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파란색이 커브가 올라가는 게 좀 늦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음식을 먹고 약물 섭취를 하면 약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는 좀 늦어진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 곡선 아래 면적 이걸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음식에 의해서 영향이 별로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물의 흡수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효능이 잘 나오겠죠. 그게 이제 포지티브 푸드 이펙트고요. 네거티브 푸드 이펙트는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약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초회 통과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pKa, 또 약물 흡수에 미치는 pH의 영향, 약물 경구 투여의 장점과 단점, 생체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퀴즈는 이렇게 3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한번 들으셨으면 충분히 아마 추론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하고 주스, 이거는 주스는 약간 산성 용액이죠. 그랬을 때 그 pH가 좀 다른데 앞에서 식을 pK하고 pH하고의 상관성 생각해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차시 1주차 강의가 이렇게 3개 차시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좀 확인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1주차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